그러니까 분명히 코인쉐어즈의 데이터는 저희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최근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더리움은 이미 신청서가 들어갔고 네. 예, 그 외에 뭔가 새롭게 신청서가 들어갈 대상이 있다면은 저도 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모아나간다는 전략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시사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참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유가 있구나. 네. 이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센터장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예측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네. 이 한국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원화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왜 중요한 거야? 어차피 가치도 안 오르는 이거 왜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한국 투자자들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가 USDC를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 네.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이거 오르지도 않는데 왜 상장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근데 리포트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리포트 썼을 당시에 1,300억 불 정도였는데 제가 2024년 중에 2천억 불이 2천억 불. 예, 예. 지금 현재가 1,300불이었는데 이게 한 2천억 불까지 갈 거다. 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올해. 이제 네. 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에 어디 쓰이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쓰임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다고 막 이제 많은 시도를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하기에 앞서 저는 그럼 지금까지 성공한 게 뭔지 한번 보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또 스테이블 코인이 왜 성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US 달러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물론 기축통화니까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무역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부를 지키기 위해서 US 달러를 원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뭐 인플레가 150% 이러니까 아무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아르헨티나 페소로 갖고 있으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한 6개월만 지나면 그렇죠. 가치가 없어지니까. 휴지가 될 수도 그렇죠. 예.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보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심지어는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의 상류층들조차도 자기네들의 부는 다 US 달러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도 분명히 US 달러로 정해놓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 US 달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자산인데 국가 차원에서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접근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인출할 수 있는 US 달러에 제한을 둔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북한, 러시아 이런 데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US 달러를 얻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게 이 US 달러가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면은 그런 어떤 중개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접근을 막는다든지 이런 걸 못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은 그냥 뚫린 우리가 왜 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잘 네. 저보다 너무 세대가 젊으신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제 세대는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뉴스위크 이런 데 보면은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은 밸류 슈퍼 하이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게 어떤 누군가의 임의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된 거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치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진정한 블록체인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쓰임새의 측면에서는 어떤 가치의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아까 방금 이제 센터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코빗에서 이제 USDC를 먼저 상장을 했고 빗썸에서도 USDC를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 요 상장한 이유는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2018년에. 그래서 USDC가 나온 게 이제 2018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USDC뿐만이 아니라 True USD, 그다음에 제미나이 USD 이런 것도 같이 나왔었어요. 그때가 붐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테더가 있었는데 테더가 잘 되니까 이제 다 따라하기를 한 거죠, 2018년에.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스테이블 코인을 할까, 당시는 다 세 개가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저희는 이제 USDC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네. 지금은 뭐 제미나이나 TrueUS는 거의 뭐 존재감이 별로 존재감이 없고, 없죠. 예. 그리고 USDC 외에도 다이도 저희는 상장이 되어 있고, 비싼 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싼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코빗은 상장 이유가 저는 그냥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블록체인의 중요한 유스 케이스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쓰임새를 이미 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다양한 쓰임새를 지금도 막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어떤 경사실화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앞으로 USDT와 USDC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 이제 2021년 그 당시만 해도 USDT를 USDC가 따라잡을 것이다. 네. 이런 어떤 네. 좀 지배적인 전망이었는데, 네. 오히려 좀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USDT가 USDC보다 훨씬 더 지금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게 좀 계속해서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제가 이제 그래서 작년에 그 예측 중에 하나가 2023년 예측 중에 하나가 USDC가 USDT를 시가총액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보기 좋게 이제 빗나갔죠.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재밌는 어떤 현상을 저는 2023년에 본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무도 이거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US 테더가 네네, 이거는 메사리에서도 네. USDT를 네. 거의 당장에 따라잡을 것처럼 거의 적혀 있어서 네.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강연할 때 USDC가 따라잡을까 이거를 좀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벌어진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USDC는 일단 디패깅이 한번 크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USDC가 디파이에 많이 사용되는데 테더보다는 그런데 이 디파이의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고 반면 이 실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US 달러를 꼭 굳이 USDC에 넣어가지고 디파이를 안 해도 그냥 뭐 3개월짜리 미국 국채 단기 채권을 사도 5% 나오니까. 네네. 꼭 USDC에다가 넣어서 디파이를 사용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다. 금리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일단 USDC가 좀 많이 주춤한 것 같고 테더는 반면에 이제 미국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더 선호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 외의 나라에서는 테더는 운영진 자체가 미국이 안 있으니까 미국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롭다. 그 점을 좀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뭐 동유럽 이런 사람들이 테더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계속 테더의 쓰임새는 발행량은 늘어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요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흔히 테더는 완전히 불법 행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일단 테더는 테더 리저브도 지금 분기에 한 번인가요? 되게 정기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하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무부하고 되게 긴밀하게 일하면서 그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는 또 철저하게 협법을 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좌에 못 쓰게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테더가 이렇게 망나니 같은 그런 운영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커지는 게 좋은 거지. 네네. 굉장히 미국 정부한테 미움 사가지고 뭔가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네들도 불리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 많죠. 예. 네. 제가 뭐 지금 보니까 한 720억 달러치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보다 조금 낮은 정도거든요. 한국은 지금 1,15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계속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런 채권 수요처를 굳이 막 때려잡는 것보다도 네. 그냥 이렇게 뭔가 공생하는 쪽으로 생각할 어떤 인센티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이제 USDT가 아무래도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네.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쓰임새들이 더 많이 있고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뭐 조금 더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예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바이낸스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바이낸스도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이랬지만은 회사 자체를 지금 폐쇄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더도 그 내용만 다
다 공개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재정부 저희 재무부에 공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테더를 그냥 그대로 운영하게끔 내버려둘 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뭐 함부로 어떻게 하기에는 네. 본인들도 부담이 좀 있겠네요. 네, 솔직히. 네. 자,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 세 번째 예측해 주신 부분이 네. 이제 올해 또 중요한 이슈가 리플과 SEC의 어떤 합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SEC의 이 소송 합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봤을 때 어떤 합의가 더 맞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SEC가 거래소 세 군데를 기소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이렇게 했고 네네. 사실 뭐 제가 다른 건 자세히 안 봐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어떤 기소 혐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크라켄이나 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코인베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라는 게 주된 혐의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법원이 인정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뭐 이제 리플 케이스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미등록 증권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거래 지원하고 있는 자산들 자체가 증권이어야 되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리플 때도 이미 한번, 했고, 예. 그 유사한 판결들이 사실 전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아니면 또 기타 예를 들어서 하위 테스트 같은 것도 오렌지 가지고서 이제 한 거잖아요. 네네. 오렌지가 증권이 아니듯이 네. 오렌지를 가지고 투자 계약을 형성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오렌지는 투자 계약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그거 자체가 증권 아닌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도 그런 거였던 거. XRP가 기관 투자자 매매했을 경우에는 투자 계약을 성립이 되고 거기에 구성 요소 XRP가 구성 요소였던 거고, 네. XRP 자체는 증권이 증권이 아니고 그 법리를 적용을 하면은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SEC가 소위 증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상자산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네요. 좀 법원은 얘기할 것 같고요. 그 자체로는 증권이 예, 아닌 그 자체는 것 증권이 아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SEC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예. 거기다가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 전혀 안 밀리고 굉장히 또 더 강하게 막 대응을 하니까 네, 네. SEC가 좀 만만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기에는 네. 좀 부담스러운 인물적으로도 좀 그런 네, 부분도 예. 그래서 괜히 저는 제 생각에 SEC가 괜히 별로 승산이 없는 이 소송을 끝까지 갖고 가기보다는 네. 그냥 적절한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패소한 전례를 안 남기려고 할 것 같아요. 패소해버리면 이제 그게 앞으로 훗날 SEC의 다른 액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합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판례는 아니거든요. 네. 합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합의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또 유망한 프로젝트들 몇 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출시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 중에 뭐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ETF가 연이어서 이제 등장할 것인가 자 이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유럽의 ETP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코인쉐어스에서 기관들이 또 많이 또 유입되는 자본이 네. 유입되는 프로젝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렇게 딱 뽑아봤을 때 세 개가 일단 나오는데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요 정도까지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중에서 센터장님은 어떤 알트코인이 좀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요 세 개 중에서요. 네, 이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상으로는 네, 이 정도로 네, 네. 추려지는데 그 외에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코인쉐어즈의 데이터는 저희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최근 솔라나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에 이미 신청서가 들어갔고, 네. 예. 그 외에 뭔가 새롭게 신청서가 들어갈 대상이 있다면은 저도 뭐 솔라나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확실한 건 모르죠. 이제. 근데 이게 또 유럽 ETF에서도 AUM 규모 자체가 또 솔라나가 또 제일 크게 지금 잡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정황상으로는 솔라나가 좀 가능성이 아무래도 데이터상으로는 좀 높은데 네. 그럼 향후에 리플이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네. 좀 뭐 향후에는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가능성은 0은 아닐 것 같아요. 0은 아닐 것 같은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뭔가 별로 그 위에서 앱이 별로 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기관의 수요가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네, 기관의 어떤, 수요가 네. 네. 리플은 모르겠어요. 리플도 이제 XRP인데 XRP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기관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인데 맞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네, 봤을 기관 때. 입장에서는 한 솔라나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사람은 솔라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XRP나 이 카르다노로 점점 리스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면은
기관들을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저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까지라고 객관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것들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솔라나를 좀 언급을 해볼 텐데요. 2023년 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한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사실 솔라나가 그 전까지는 네. 그렇게까지 좀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좀 회자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 솔라나의 가격 상승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솔라나가 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가 예, 그러니까 FTX 사태 이후에 거의 이제 솔라나는 망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90% 이상 네,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개발자들이 뭔가 떠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 커뮤니티 리더들 밑에서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알트코인 이 정도 빠지면 안 돌아오거든요. 못 돌아오거든요. 그냥 망하지.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그 결속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고,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뭔가 일종의 2020년 디파이 서머 같은 그런 게 이제 솔라나에서 지금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디파이 앱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에어드랍도 많이 막 하고 이제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이게 뭐 어떤 계속 얼마나 지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온 것, 뭐 기적적인 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솔라나가 오르면서 이제 이더리움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이지만은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니까 네. 이제 모듈러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일종의 레고 쌓기잖아요. 이것저것 네네. 갖고 와가지고 이제 솔라나는 모노리틱 블록체인이니까 네. 예, 그냥 자기네 레이어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의 장단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어느 한쪽이 다른 것보다 더 뭔가 꼭 뛰어나다 어느 한 모델이 그러니까 모듈라랑 모놀리틱이랑 봤을 때 뭐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에서 뭐 이렇게 막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솔라나에 가가지고도 막 뭐 하고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공생하면서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뭐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은 떠나서도 어쨌든 솔라나의 어떤 이런 행보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도 뭔가 뭐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네. 봐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 사태를 좀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FTX 사태 전과 후의 솔라나는 조금 그래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도 그 다오 인시던트 있었잖아요. 2016년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다오, 더 그때 다오. 이더리, 예, 더 다오, 예.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도 완전히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그렇죠. 네. 했었고 폭락했고 이더 가격도.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네, 된 거잖아요. 뭐 하드 포크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 결과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도 이 FTX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겠지만은 이게 더 견고해진 커뮤니티 자체가 네. 어떤 그 샘 뱅크맨 프리드 같은 사람한테 어떤 컬트 피겨잖아요 일종의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결속력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예, 더 강하게 만드는 네. 엔티 프레자일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예,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솔라나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좀 부족했던 거는 뭐 아무래도 솔라나는 워낙 뜨거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대비를 했을 때도 일단 퍼포먼스가 조금 많이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2024년에 이 이더리움 전망 비트코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경쟁 레이어원 비교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몇 가지 뭐 호재라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뭐 금년에 특히 이제 그 댕큰 업그레이드라는 게 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 피 면에서 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WA가 많이 이제 화두인데, 예, RWA가 뭐 여러 체인에서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일단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더리움의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걸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근데 플러스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5월에 뭐 대응을 할 수는 그쵸, 없지만 어쨌든 그때 아주 그쵸.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특히 이제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선물 이더리움이 이미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럴수록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선물 이더리움 ETF가 있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은 다른 뭐 솔라나나 이런 ETF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높다.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꼭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70% 올랐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른 거랑 비교를 하니까 자꾸 그러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40% 오른 비트코인이랑 비교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좀 예.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선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거는 일단 향후에 비트코인이 현물이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도 사실은 어떤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네.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